승마, 모파상. 가련한 식구들은 가장의 적은 봉급으로 어렵게 살았다. 결혼 후 두 아이가 생겼고 처음부터 옹색하게 쪼들려 가난과 수치를 감추면서 귀족의 신분만을 지키려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엑토르 드 그리블랭은 시골 부친의 저택에서 노 사제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체면은 지키며 살아왔다. 그 후 20살 때 그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1,500프랑의 봉급을 받는 해군성의 사무원이었다. 거친 생활 전선에 대비하여 일찍이 준비가 없었던 사람, 몽상 속에서 인생을 찾으려는 사람, 대항에서 싸우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린 시절부터 특수한 재능이나 독특한 능력, 불타는 투쟁력을 키워오지 못한 사람, 무기나 도구를 수중에 지니지 못한 사람이 모두 그렇듯이 그는 인생의 암초에 부딪혔다. 처음 3년 동안의 직원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그는 자기와 신분이 같은 친구를 몇 명 사귀었다. 그들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불우한 사람들로 생제르맹 교회의 저 서글픈 귀족 거리에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패의 지기가 되었다. 현대적인 생활을 외면하면서도 자존심 많은 강한 이 비참한 귀족들은 잠든 듯 고요한 저택의 위층에 새들어 있었다. 이런 주택에 새든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의 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귀족 칭호를 가졌다. 그러나 2층에 든 사람이건 7층에 든 사람이건 한결같이 가난했다. 끝내 버리지 못한 편견, 신분에 대한 선입견, 평민이 되지 않으려는 고심이 한때 호화롭게 살았으나 무의도식으로 가산을 탕진하고만 이 혈족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엑토르 드 그레블랭은 이 세계에서 자기처럼 귀족이지만 가난한 소녀를 만나 결혼했다. 그들은 4년 동안 아이 둘을 가졌다. 그리고 또 4년이란 세월을 이들 가족은 가난에 시달리며 일요일에 상젤리자 거리로 산책을 나가거나 한 해 겨울에 한두 차례 동료가 주는 초대권으로 극장에 가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모르고 지냈다. 그렇게 봄이 되자 그는 과장에게서 업무 할당을 더 많이 받게 되어 300프랑의 특권 수당을 탔다. 돈을 타가지고 와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앙리에트, 식구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소? 애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라도. 오래 상의한 끝에 야외로 나가 식사를 하기로 정했다. 엑토르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항상 있을 것도 아니고 마차를 한 대 빌려 당신이 애들과 하녀를 데리고 타기로 합시다. 나는 교마장의 말을 빌려 탈 테니 말을 타면 기분이 참 좋겠어. 그들은 한 주일 내내 소풍 갈 이야기만 했다. 매일 저녁 관청에서 돌아오면 엑토르는 큰아들을 붙잡아 다리 위에 태우고 힘껏 추어 오르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 일요일 야외로 나갈 때 아빠가 탄 말이 이렇게 뛸 테니 봐라. 그래서 어린 놈은 의자 위에 올라앉아 매일 온 방안을 끌고 다니며 소리소리 질렀다. 말 탄 아빠다. 그리고 하녀까지도 그가 말을 타고 마차 곁을 따라가는 모습을 그려보며 경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식사하는 내내 그가 하는 승마 이야기, 옛날 부친의 저택에서 살 때의 자랑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 주인이야말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 한 번 말에 올라타기만 하면 실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손을 비비며 아내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좀 다루기 힘든 놈을 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당신이 보게. 볼로유 숲에서 돌아올 때는 샹젤리제로 해서 오는 것이 어떨까? 우리 모습이 근사할 테니 관청 사람을 만나도 끓일 게 없지. 상관들의 존경심을 사는데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거야. 예정한 날이 되어 마차와 말이 동시에 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곧장 내려가서 자기가 탈 말을 살펴보았다. 그는 바지 끝에 신끈도 달아놓았고 전날 사온 채찍도 휘둘러 보았다. 그는 말의 네 다리를 하나하나 들어 살펴보고 목과 옆구리와 무릎 마디를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찔러보고 입을 벌려 이를 조사하고는 나이를 대었다. 그러다 식구들이 모두 내려오니까 보편적인 말과 특수한 말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겸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는 말에 관해 썩 아는 것이 많았다. 일동이 마차의 자리를 잡자 그는 안장의 끈을 살펴본 다음 한쪽 등자를 밟고 말에 올랐다. 말 위에 주저앉자 말은 그의 몸무게를 느끼고 껑충대기 시작했다.
그는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액토르는 깜짝 놀라 말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이런 녀석 착하지 워워. 그리하여 말이 다시 조용해지고 기수도 마음이 가라앉아 기수가 물었다. 준비됐소? 일동은 일제히 대답했다. 네. 그러자 그는 명령을 내렸다. 출발! 그리하여 기마행렬은 멀어져 갔다. 일동의 시선은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몸을 우쭐거리며 영국식으로 달렸다. 몸이 안장에 닿기가 무섭게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듯이 다시 솟구쳤다. 몇 번이나 갈기 위로 쓰러질 뻔했다. 그러나 그는 똑바로 앞만 응시했다. 앞면엔 경련이 일고 두 볼은 창백했다. 무릎 위에 아이를 하나씩 안고 가던 부인과 하녀는 끊임없이 소리쳤다. 아빠 좀 보렴, 아빠를 봐. 두 아이는 흔들림과 즐거움, 상쾌한 대기에 취하여 비명을 질렀다. 말은 아이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 마침내 전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수가 말을 멈추게 하려는 사이 모자가 땅에 굴러 떨어졌다. 마부가 자리에서 내려 모자를 주어야 했다. 액토르는 모자를 손에 받아들며 떨어져 있는 부인에게 소리쳤다. 그 애들이 소리 좀 지르지 못하게 하구려. 이러다가는 내가 날아가겠어. 그들은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배진의 숲 풀밭 위에서 점심을 먹었다. 마부가 말을 보살펴 주는데도 액토르는 끊임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말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보러 갔다. 그는 말의 목을 쓰다듬어주며 빵, 과자, 설탕을 먹여주었다. 그는 단언했다. 성질이 거친 녀석이야. 처음에 나도 쩔쩔 맸는걸. 그러나 곧 익숙해지는 것 당신도 봤지. 주인을 알아본 거야. 이젠 함부로 굴지 못할걸. 작정했던 대로 그들은 샹젤리제로 해서 돌아왔다. 그 넓은 거리가 마차들로 붐볐다. 양쪽 인도에도 행인들이 어찌나 많은지 개선문에서 콩코르드 광장까지 두 폭의 긴 리본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이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솟는 햇빛으로 니스칠을 한 마차들, 마구의 쇠붙이, 마차문의 손잡이들이 번쩍번쩍 빛났다. 혼잡을 이룬 사람들이나 차들이나 말들이나 한결같은 광란과 생의 도치로 설레는 것 같았다. 오벨리스크 첨탑이 저 멀리 황금빛 안개 속에 솟아있었다. 액토르의 말은 개선문을 지나자 갑자기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지 달리는 마차들 사이를 뚫고 나가며 제 집을 향해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기수가 아무리 속도를 늦추려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가족들이 탄 마차는 이제 뒤에 멀리 쳐졌다. 공업회관 앞에서 광장을 보고 위치를 깨달은 말은 오른쪽으로 돌아 달려나간다. 앞치마를 두른 노파가 소리 없는 걸음으로 차도를 건너고 있었다. 바로 그 길을 액토르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말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목청을 다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이, 이봐요, 이봐, 비켜요. 노파는 아마도 귀가 먹었는지 태연하게 계속 걸었다. 그러나 기관차처럼 내닫는 말 가슴에 부딪혀 노파는 치마가 허공에 펼쳐지며 서너 번 곤두박질 하더니 열 발자국 앞에 굴러 떨어졌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잡아라. 액토르는 넋이 빠져 말갈기를 붙잡고 엎드리며 고함쳤다. 사람 살려줘. 무수한 충격을 받아 그는 말 귀 너머로 탄환처럼 튀어나갔다. 그래 때마침 달려온 경관의 팔 안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손짓 발짓을 하며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중에서도 흰 수염을 기르고 커다란 원형 훈장을 단 노신사가 가장 붕괴한 것 같았다. 망할 자식, 말을 탈 줄 모르면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지 누구를 죽이려고 서툰 수작이야? 그러자 네 사람이 노파를 안고 나타났다. 노파는 죽은 것 같았다. 얼굴빛은 노랗고 모자는 비뚤어지고 온몸은 먼지를 뒤집어서 잿빛이었다. 이 여인은 약국으로 데려가고 우리는 경찰서로 갑시다. 노 신사가 명령했다. 두 경관이 액토를 데려가고 또 다른 경관이 말을 붙잡았다. 몰려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호련 마차가 나타났다. 부인이 달려나왔다. 하녀는 을이 빠졌고 아이들은 빽빽 울었다. 그는 자기 때문에 한 여인이 넘어졌는데 별것 아니니 곧 집에 돌아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넋이 나간 채 따로 돌아갔다.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간단했다. 그는 해군성에 근무하는 액토르 드 그리블랭이라고 성명을 냈다. 일동은 부상자 소식을 기다렸다. 정보를 들으러 갔던 경찰이 돌아왔다.
노파는 의식을 회복해서나 속이 몹시 아프다고 말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몽 부인이라고 불리는 65살 먹은 가정부였다. 노파가 죽지 않은 것을 알자 액토르는 다시 희망을 가졌다. 그는 노파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서약하고 치료소로 달려갔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노파는 안락의자에 파묻히듯 앉아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손은 맥없이 늘어졌고 얼굴은 넋이 나간 것 같았다. 의사 둘이 그때까지 진찰하고 있었다. 팔다리는 부러진 데가 없으나 내상이 염려된다고 했다. 액토르는 노파에게 물어보았다. 많이 아프세요? 아, 그럼요. 어디가 아프시죠? 뱃속에 불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오. 의사가 다가왔다. 사고된 것이 선생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을 요양원으로 보내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하루에 6프랑을 받습니다. 알아봐 드릴까요? 액토르는 기뻐서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마음이 가벼워져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위로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저 시목 노파 벌써 아주 좋아져서 사흘 후엔 멀쩡해질 거야. 요양원으로 보냈지.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다. 다음날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로 그는 시몽 부인의 소식을 들으러 갔다. 노파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기 수프를 먹는 중이었다. 좀 어떠십니까? 그의 물음에 노파는 대답했다. 아, 딱한 양반. 그저 그래요. 얼이 빠진 느낌이야. 의사는 병발증이 생길지도 모르니 더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액토르는 사흘 후에 다시 갔다. 노파는 안색이 환해지고 시선도 맑아졌다. 그를 보자 투덜대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몸을 움직일 수 없구려.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소. 액토르는 뱃속까지 오싹해졌다. 그는 의사에게 물어보았다. 의사는 두 팔을 축여들었다. 어쩝니까 선생? 나로서도 모르겠어.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고함을 지르니 의자를 움직이려고만 해도 비명을 지릅니다. 나야 저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저분의 뱃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이상 거짓말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노파는 앙큼한 눈초리로 꼼짝 않은 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보름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다. 시몽 부인은 의자에서 떠나지 않았다. 노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기만 해서 살이 쪘다. 다른 환자들과 즐겁게 이야기도 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침구를 정리하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석탄을 나르고 비질을 하고 솔질을 하며 보낸 50평생에서 얻게 된 즐거운 휴식이나 되는 듯이 노파는 꼼짝 않고 지내는데 익숙해진 것 같았다. 액토르는 어쩔 줄 몰라 매일같이 왔다. 노파는 매일같이 조용하고 침착하게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걸요. 불쌍한 양반아. 움직일 수가 없어. 매일 저녁 그리블랭 부인은 마음이 타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시몽 부인은 어때요? 그럴 때마다 액토르는 낙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차도가 없어. 전혀 없다고. 하녀도 돌려보냈다. 하녀의 급료마저 너무 큰 부담이었다. 그들은 더욱 절약해야 했다. 특권 수당도 전부 이 일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액토르는 고명한 의사를 넷이나 불렀다. 이들은 노파를 둘러싸고 짚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며 진찰을 했다. 노파는 사나운 눈초리로 의사들을 노려보았다. 급게 해봐야겠습니다. 한 의사가 소리쳤다. 노파는 소리쳤다. 안 돼요, 선생님들. 난 못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노파를 붙잡아 일으켜서 몇 발자국 끌고 갔다. 그러나 노파가 의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마루 위에 쓰러지며 어떻게나 무섭게 고함을 치는지 의사들도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다시 옮겨주었다. 그들은 신중하게 의견을 밝혔는데 결국 노파는 일하기 틀린 사람이란 결론이었다. 액토르가 이 소식을 아내에게 들려주자 부인은 의자 위에 틀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부인을 이리로 데려오는 것이 낫겠어요. 그러면 비용이 덜 들겠지요? 액토르는 펄쩍 뛰었다. 이리 집으로 데려오자 말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양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괴었다. 별 수 있나요? 제 잘못은 아닌걸요.